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퇴직 후 한동안은 전화도 오고 모임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이 없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도 예전 그 느낌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혹은 이런 경험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바쳐 일했는데 정작 은퇴한 뒤에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씩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더 애를 씁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맞춰주려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나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연락을 먼저 하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정작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은 무리 속에서 분주하게 살 때가 아니라 홀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당신은 남은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당신의 평온을 빼앗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살아야 할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세 가지를 알고 나시면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충만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의무로 붙잡는 관계, 억지연. 인연이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요.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진실한 인연은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머문다. 흐르는 물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손만 차가워질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의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나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나 혼자 빠지면 미안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무로 붙잡는 관계, 억지 연애 실체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는 반드시 소모가 따릅니다. 나가기 전날부터 피곤하고 다녀온 뒤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진된 에너지만큼 당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시간과 힘이 줄어듭니다. 정약용이 분석한 억지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안함과 눈치입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우리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가 눈치와 의무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끊기 어려워집니다. 관계의 역사가 쌓일수록 의무의 무게도 함께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일찍 알아채고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겁다고 느끼면서도 끝내놓지 못합니다. 잠시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7세 퇴직 교사이십니다. 30년 넘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깊은 정을 쌓으셨습니다. 퇴직 후 자연스럽게 퇴직 교사 모임의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날짜를 잡는 것도 박 선생님 몫, 장소 예약도 박 선생님 몫, 불참하는 사람들 챙기는 것도 박 선생님 몫이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남은 사람들도 각자 건강 걱정,
손자 이야기, 넋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박 선생님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만두겠다는 말은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빠지면 모임이 흐지부지 될 텐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박 선생님은 모임 날짜만 되면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몸의 솔직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수채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2시간이 어찌나 가볍고 즐거운지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충전이구나. 그는 조용히 총무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한두 명의 친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지 연애 자리가 비워지자 진짜 인연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 연애 실체입니다. 구별법 3가지. 첫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됩니까? 소진됩니까? 진심으로 좋은 관계는 만남 뒤에 가볍고 따뜻한 여운이 남습니다. 그러나 억지 관계는 만남 뒤에 피로하고 공허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연락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반갑습니까? 아니면 또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셋째,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까? 의무감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솔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억지로 끊어야 하는 날이 온다. 그때 맺을 때보다 훨씬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억지를 부리지 말라. 오늘부터 당신 주변의 관계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습니까?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쏟는 시간이 당신의 진짜 시간을 얼마나 빼앗고 있습니까? 관계를 줄이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진짜로 쓰겠다는 가장 성숙한 결단입니다. 본론 2번째, 남의 눈으로 사는 삶, 인정 갈망. 남의 눈에 좋게 보이려 하루를 보내는 자는 평생을 살아도 자기 삶을 산 날이 없는 것이다. 칭찬은 바람이요, 명예는 그림자다.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면 그것은 항상 저만큼 앞에 있을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셨습니까? 이 옷이 어울릴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정 갈망입니다. 30년, 40년을 일하면서 역할과 지위로 인정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임에 나가고 더 자주 의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인정 갈망은 본질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릇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도 그 기쁨은 며칠을 넘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면 그 상처는 수주 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자신의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남이 인정해주면 기쁘고 남이 외면하면 비참해집니다. 깊은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서고 얕은 사람은 남의 기준에 기댑니다. 이 삶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장님은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62세에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재직 시절에는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이 있었고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삶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퇴직 초기 이 부장님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맡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면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대표 모임에 나가서는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던 주민들이 6개월쯤 지나자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 그가 말하면 다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분 또 그 얘기한다는 뒷말이 돌았습니다. 이 부장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그 억울함이 쌓여 불면이 시작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예민하게 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좋아요? 이 부장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 넘게 일만 해왔기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장님은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꿈꿨던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에 상처도 났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깎고 다듬으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충만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손녀를 위한 작은 의자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의자야 라고 했을 때 그는 35년 회사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짜 인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정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구별법 3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기쁨을 느낍니까? 남이 봐주지 않아도 그 일 자체가 즐거우면 진심입니다. 그러나 남이 봐주지 않으면 흥미를 잃는다면 그것은 인정을 위한 활동입니다. 둘째, 칭찬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습니까? 하루 이상 속상하다면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이 사람들이 없어도 나는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특정 모임이나 특정 관계가 사라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남의 눈에 기대어 사는 자는 남이 눈을 감는 순간 홀로 서지 못한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않은 자는 결코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 설 수 없다. 이룬 뒤 말하는 자와 말한 뒤 이루는 자가 있습니다. 인정받은 뒤 자신을 찾는 자와 자신을 찾은 뒤 인정받는 자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다른 누구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30분이 쌓여 당신은 점차 자신의 기준으로 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독증. 고독은 형벌이 아니다. 고독은 하늘이 비범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생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바로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혼자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모임에 나갑니다. 고독과 함께 앉아있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갑니다. 왜 이것이 위험합니까?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진짜로 살아있게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어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해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채워지지 않으니 더 바깥으로 나가려 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이 고독 공포의 악순환입니다. 실제 사례로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68세에 남편을 갑작스럽게 여의셨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잘 받아주었지만 점차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고독이 무서워서 무조건 사람을 찾았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고 복지관에 나가고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더 외로웠습니다. 깊이 없는 대화들이 오히려 허전함을 더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였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네. 최 여사님은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맑다, 창밖에 새가 왔다,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일기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이 아직도 두려운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최 여사님은 혼자 근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책자를 받아든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깊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났어요.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고독의 반전입니다. 구별법 3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한다면 고독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늘어난다면 고독과 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외로운가 보다 라고 안쓰럽게 보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참 자유롭겠다 라고 부럽게 느껴집니까? 그 반응이 당신이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려줍니다. 셋째,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혼자서도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이 3가지 이상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독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리 속에서도 고독하다. 그러나 고독을 친구로 삼은 자는 홀로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장 깊은 자기 자신이 늘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중 단 20분만 아무런 소리도 없이 혼자 앉아 있어 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하면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의 적막한 방에서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고요함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유배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빼앗아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지혜가 생겼고 무리는 떠났지만 진짜 나를 만났다. 유배라는 최악이 최고의 업적을 낳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상실이 가장 깊은 자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인생의 후반부에 남긴 역설적 진실입니다. 오늘의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로 붙잡는 억지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진심으로 원하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남의 눈으로 사는 인정 갈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살 때 비로소 진짜 인정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독은 당신이 자신을 만나는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정약용도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유배 중에도 제자를 가르쳤고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양보다 질이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한 명의 깊은 인연이 낫다.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도 먼저 자신이 깊어져야 한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가장 값지게 쓰겠다는 책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에 그 에너지를 쓰느냐가 당신의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사귀는 사람의 수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당신의 고독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